책추남이 사랑하는 책입니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놓아버림, 박찬준 옮김, 판미동 출판사입니다. 여러분, 출판사 브랜드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브랜드들이 있으시죠? 책추남도 이제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중에 판미동,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아주 역작들을 시리즈로 다 내주시고 또 참 좋은 책들을 많이 영성 도서들을 소개를 해주셔서 참 좋아하고 샨티 출판사도 좋아하는 출판사죠. 정말 주옥과 같은 보물 같은 책들을 찾아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좋은 출판사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은 워낙 유명하셔서 어떤 부가 설명들을 드리는 게 오히려 거추장스럽다 이런 느낌이 드시는 분이시죠. 아주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이자 또 영적 스승으로서 정말 많은 지혜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요. 책추남은 살다 보면 back to the basic, 기본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이 바로 또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저로 하여금 기본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정말 좋은 책 중에 한 권, 바로 놓아버림입니다. 책추남이 마음 공부도 정말 핵심 서적 5권만 읽는다면 딱 5손가락에 꼽는다면 그 중에 속하는 책이기도 하죠.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마음 공부 책들이 정말 많은데요. 정말 읽어야 될 그 5권의 책들을 보시면은 이게 맥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게 정말 정수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입니다. 책추남이 정말 이 마음 공부를 해가는데 하나의 돌파구가 됐던 것은 감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은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도록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압력 밥솥처럼 그냥 이게 눌러놓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폭발해버린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게 경험하게 되면서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참 많이 헤맸죠. 그러다가 이제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거기에 관한 정말 큰 힌트를 저에게 전해준 책인데요. 바로 감정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정의 이해.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생각은 관련된 감정 및 감정의 미세 변화 단계의 바탕을 둔 정리 체계에 맞게 마음의 기억 저장고에 정리된다. 생각은 감정의 분위기에 따라 정리되는 것이지 사실에 따라 정리되지 않는다. 자, 이러니까 객관적이다라고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우리는 팩트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을 사실로 인지하는 경우가 참 드물죠. 따라서 생각보다는 감정을 지켜보면 자기 자각이 빠르게 증대된다는 견해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의 감정에 관련된 생각조차 수천 개에 이를 수 있다. 그러므로 생각 이면의 감정을 이해하여 올바르게 다루는 것이 생각 자체를 다루는 것보다 성과가 좋고 시간 소모도 덜하다. 감정이라는 주제 자체가 낯선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감정을 상대로 뭔가 하려 하지 말고 감정을 그저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감정과 생각 사이의 관계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켜보는 데 익숙해지고 나면 일종의 실험도 할 수 있다. 이를테면 되풀이에서 떠오르기 쉬운 유형의 생각을 골라내어 그와 연관된 감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 이어서 그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저항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 감정이 존재함을 받아들인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감정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저항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 감정이 존재함을 받아들인다. 이게 루미의 여인숙이라는 시하고도 이제 연관되는 거죠. 그런 다음 감정의 에너지를 비우는 일에 들어가는데 방법은 감정이 소진될 때까지 감정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다. 조금 지나면 앞서 들었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생각의 성격이 바뀌었음을 관찰하게 될 것이다. 감정을 완전히 항복하고 놓아버렸다면 그것과 관련된 모든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 일을 신속히 마무리하자는 생각만 남는다. 책추남의 이 놓아버림을 10독을 이상을 하면서도 이 감정에 대한 통찰을 가지면서도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정말 어느 다른 독서 모임 가서도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자, 이 방법론이 나와 있는 게 바로 세도나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다른 두 저자가 썼지만 아주 찰떡궁합을 가진 두 책이 데이비드 호킨스의 이제 놓아버림과 세도나 메서드죠. 이게 RH 코리아에서 다시 이제 재출간이 됐으니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짝을 맞춰서 한번 공부를 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마음 공부에 굉장히 큰 전진이 있으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다루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외국에 가기 전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출발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그의 마음은 공황 상태가 되었다. 미친 듯이 머리를 굴려 어디다 여권을 두었는지 생각해내려고 했었다. 사방을 다 뒤졌다. 기억해내려고 이런저런 묘책도 써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자책할 뿐이었다. 멍청하게 여권을 잃어버리다니. 새로 만들 시간도 없다고. 여권이 없으면 여행도 가지 못하니 운명의 날이 다가오자 그는 진퇴양난에 빠졌다. 사업과 개인 일을 겸해서 가는 것이라 이번 여행을 가지 못하면 일이 잔뜩 꼬이고 상황이 어렵게 될 것이 분명했다. 그러다 막판에 이르렀을 때 놓아버린 기법이 생각났다. 그는 자리에 앉아 자문했다. 어떤 근본 감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일까? 근본 감정으로 드러난 것은 놀랍게도 슬픔이었다. 사랑하는 누군가와 떨어져 있기 싫은 감정과 관련 있는 슬픔이었다. 자리를 비움으로써 관계를 아예 잃거나 관계가 약화될까봐 두려워한 것이다. 슬픔을 놓아버리고 관련된 두려움도 놓아버리자 문득 문제를 안고도 마음이 편안해졌다. 또한 2주간의 부재도 견디지 못할 관계라면 유지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결론도 얻었다. 그러고 나니 이제 위태로울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마음이 편해지자 곧바로 여권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났다. 사실 너무 뻔한 곳이라 무의식적 차단 때문이 아니라면 기억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여권을 잃어버려서 여행을 못하게 된 것은 물론 그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일 등 관련된 수많은 생각도 즉시 없어졌다. 그의 감정은 좌절 대신 감사와 행복의 상태가 되었다. 놓아버리면 일상에서도 매우 쓸모가 있지만 특히 삶의 위기 때 사용하면 크게 괴로울 일을 미리 막거나 가볍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삶의 위기에서는 보통 감정이 압도적으로 밀어닥친다. 이러한 위기에는 억제되거나 억압된 감정 중 주요한 유형 한 가지가 활용된다. 이 상황의 과제는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압도하는 감정을 상대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만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깊은 통찰이다 하는데 이게 실용성까지 연결하는 데는 좀 한계를 느꼈었는데요. 이제 세도나 메서드가 여기서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자, 이 여권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감정을 살펴봤더니 이제 슬픔이 느껴지는 거죠. 이 슬픔이 느껴지는 건데 이건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자, 이 슬픔을 허락할 수 있나요? 혹은 허용할 수 있나요? 이 슬픔을 환영할 수 있나요? 자, 이 질문들에 관한 예, 아니요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으로 가죠. 지금 이제 다른 사람과 떨어져 있기 싫은 감정, 그렇죠? 관계를 잃거나 약화될까가 두려워한 것. 자, 이거는 세도나 메서드의 5가지 욕망 중에 몇 가지와 이렇게 좀 중첩될 수 있긴 한데요. 이제 두려움에 초점을 맞춰서 볼게요. 그러면 생존에 대한 욕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정과 사랑에 대한 욕망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 또 컨트롤에 대한 욕망과도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생존에 대한 관계 때문에 그 관계를 잃으면 내가 생존이 어려워질 것 같다. 이런 두려움인 거죠. 이 생존에 관한 욕망을 흘려보낼 수 있나요? 이게 세 번째 질문이죠. 네 번째. 흘려보낼 수 있어도 흘려보내지 않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게 의지에 관한 얘기죠. would로 시작하는데 영어로는 이 생존에 관한 욕망을 흘려보내길 원하나요? 마지막으로 언제요? 요 5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 틀 중에 하나인데요. 세도나 메서드죠. 이런 방식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먼저 감정을 허용하고 환영하고 할 수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냥 그 감정이 거기 있다는 거를 인정해 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감정을 일으킨 욕망 자체를 추적해서 그 욕망 자체를 흘려보내고,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역시 할 수 있고 없고 예 아니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5가지 질문을 쭉 하는 것만으로도 이 감정의 압력솥에 이 김이 쭉 빠지는 것을 대부분은 경험할 수가 있죠. 감정적 위기 다루기. 감정적 위기는 사람들이 대체로 아주 힘겨워하는 문제이므로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감정상의 재앙을 내버려 두어 제풀에 사라지게 하는 대신 그것을 훨씬 빠르게 통과하고 좋은 결과를 내는 데 도움이 되는 여러 기법이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감정을 다룰 때 마음이 동원하고자 하는 평상시 기제는 억압이나 억제와 표출, 도피다. 자, 이게 애고 게임의 종류죠. 아까 제가 감정에 관해서 저도 억압을 많이 썼다고 말씀드렸죠. 아니면 터져서 표출하거나 아니면 그 감정으로부터 도망가거나. 이런 기제는 의식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라면 해롭지 않다. 감정 압도시의 기제 활용은 의식적으로 하면 바람직할 때가 많다. 이 묘책의 목적은 감정을 해체해 하나하나 놓아버릴 수 있도록 감정의 양 자체를 줄이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감정에 압도되는 순간 가능한 한 많이 의식적으로 감정을 제쳐놓아도 된다. 가까운 친구나 멘토에게 기분을 털어놓아 감정의 강도를 줄일 수도 있다. 기분을 표출하기만 해도 그 이면의 에너지가 얼마간 줄어든다. 같은 상황에서 회피 기제를 의식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 속상한 일을 멀리하기 위해 사교 모임에 나가거나 개와 놀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음악을 틀거나 섹스를 하는 등 평소 습관대로 무엇이든 하는 것이다. 감정의 양과 강도 자체가 줄고 나면 전체 상황보다는 상황의 여러 작은 일면과 그에 따르는 감정을 놓아버리는 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 방법의 요점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어느 회사에서 오래 일하다 실직해 절망이라는 감정에 압도당한 남자의 예를 들어보자. 위에 서술한 3가지 기제를 활용하면 감정을 얼마간 줄일 수 있다. 그 후에는 일터와 관련된 사소한 것들을 돌이켜볼 수 있다. 이를테면 동료들과 자주 찾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이전까지 매일 주차하던 공간에 주차하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늘 타던 엘리베이터에 타고 싶은 바람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쓰던 책상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비서가 보여주던 친절과 비서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쓰던 컴퓨터에 대한 애착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매일 같은 상사를 보던 일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사무실 소음이 주던 친숙한 느낌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 이렇듯 자질구레한 실직의 일면을 항복하는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놓아버린 모드로 바꾸는 것이다. 마음이 놓아버린 모드로 바뀌면 용기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 데이비드 호킨스는 이 감정 상태를 수치심으로부터 죄책감 이래서 이제 이걸 수치로 다 이제 이것을 이제 체크를 측정을 해 놓으셨죠. 그래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제 용기가 이제 한 200 정도의 레벨에 이제 다다라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적 감정들을 받아들여 통과했고 그 결과 부정적 감정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면 상황을 직면하고 감정을 인식해 감정에 대해 무언가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음을 불현듯 자각한다. 사소한 것을 항복하면 기묘하게도 중심 사건이 주는 억압 또한 점차 덜해진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 가지 감정의 항복 기제를 사용하면 감정 전부를 동시에 항복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감정 모두의 이면에 동일한 에너지가 있어서 한쪽 방향에서 항복하면 표면상으로는 반대 방향에 있는 듯한 감정까지 항복하는 것과 같다. 이 점은 임상체험의 문제라 공감하려면 각자 개인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억제, 표출, 회피, 사소한 면에서의 항복이라는 위의 4가지 방법을 적용하고 나면 이제 5번째가 명확해진다. 사실 모든 강한 감정은 여러 부수적 감정이 합성된 것이라 전체 감정 복합체 또한 해체가 가능한 것이다. 이를테면 실직한 사람은 처음에는 절망에 압도당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그가 느낌 주변부의 사소한 것들을 항복하면서 회피와 억제, 표출의 기제를 의식적으로 활용해
압도된 느낌을 줄여나가면 분노의 존재 또한 깨달을 수 있다. 분노는 자부심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인다. 분노는 억울함의 형태로 많이 나타난다. 자기는 이제 틀렸다고 하는 것도 자신을 향해 표출되는 분노의 형태다. 또한 분노에는 상당한 두려움도 존재한다. 따라서 연결된 감정들을 이제 곧바로 다룰 수 있다. 이를테면 다른 일자리를 얻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을 놓아버릴 수 있다. 이 두려움을 인정하고 놓아버릴 때 가능성 있는 대안 전부가 갑자기 뚜렷해진다. 그리고 자부심을 항복하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이 경제난에 직면한 것이 아님을 금세 알게 된다. 이렇듯 감정 복합체가 해체되어 구성 요소로 갈라지고 나면 각 요소는 에너지가 약해져 개별적으로 항복할 수 있다. 감정 압도에서 벗어나면서 감정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억제하거나 회피했다는 사실이 기억날 것이다. 이제 그 감정을 다시 검토해 억울함이나 무의식적인 죄책감, 낮아지는 자존감 등의 후유증을 없앨 수 있다. 감정 복합제의 파편들이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나타날 수도 있고 그 기간이 몇 년이 될 수도 있지만 이후에는 다 감정의 조각들 뿐이라 올라오는 대로 처리할 수 있다. 적어도 위기 수준의 상황만큼은 또렷이 의식하며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된다. 위기 처리를 지적 수준이 아니라 감정 수준에서 하면 위기 지속 시간이 극적으로 줄어든다. 실직한 사람의 경우 지적 수준에서 위기를 처리하면 가진 생각과 가상 시나리오가 수없이 떠오른다. 생각이 폭주하는 탓에 밤마다 잠 못 이루는 고통을 받으며 마음은 위기를 검토하고 또 검토한다. 아무런 성과도 없다. 미친 에고 게임이죠. 이면의 감정을 항복할 때까지 온갖 생각만 꼬리를 물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감정적 위기를 겪고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그 위기로 인해 삶 전체가 악영향을 받았고 그 이면의 감정을 다루는 노하우가 없는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책추남이 제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 다른 예를 들 것도 없고 정말 하다하다가 에고 게임이 너무 지겨웠거든요. 정말 저는 무대와 그렇죠 배우만 바뀌고 그냥 똑같은 에고 게임의 드라마가 끊임없이 펼쳐지는데 정말 지긋지긋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좀 변화시켜보자 해서 이제 만들어낸 게 라이프 체인저 코치 지금 4학년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정말 이거는 정말 가능한 어렸을 때부터 알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유명한 제목 시가 있죠. 지금 알고 있었던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그 감정이 너무 공감되는 내용입니다. 삶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처리하면 이로운 점이 많다. 그중 하나로 억제하거나 억압된 감정이 크게 줄어든다. 위기로 인해 올라온 감정을 포기한 결과 저장고에 남은 양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삶에서 무슨 일이 닥쳐도 해결하고 견딜 수 있다는 자각이 있기에 자존감과 자신감이 커진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삶을 스스로 통제한다는 느낌이 커지며 타인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 깊어지고 다른 사람이 비슷한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 역설적으로 삶의 위기 뒤에는 길든 짧든 평화와 고요가 이어지는 시기가 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신비한 경험을 하는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거친 후에 높은 자각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역설을 보여주는 사례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임사체험자들의 경험이 있다. 시중에는 임사체험을 다룬 책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모두 공통점이 있다. 그들이 직면한 공포 중의 공포, 즉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충격이 깊디 깊은 평정과 평화, 일체성, 두려움에 대한 면역성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그들 중 많은 이가 비상한 능력을 얻거나 치유자가 되거나 영안이 생기거나 영적 광명 상태에 들어섰다.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뜻하지 않게 새로운 재능까지 생기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이렇듯 삶의 모든 위기는 의식을 뒤바꿔 새롭게 도약하게 해주며 옛 것을 놓아버려 새로움이 탄생할 씨앗을 품고 있다. 자, 이 내용만으로도 여러분 참 많은 지혜를 품고 있는 거니까 한번 또 필요하시면 반복적으로 들어보시면서 내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책 정말 훌륭한 책이니까 여러분 책추남이 강추드리는 책 중에 한 권으로 읽어보시고 또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정말 큰 유익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 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좋아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추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 도서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놓아버림. 데이비드 호킨스 지음, 박찬준 옮김, 판미동 출판사입니다. 책추남이 좋아하는 출판사 중 한 곳은 이제 판미동 출판사인데요. 이유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저작을 모두 다 번역을 해주셨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책 중에 한 권이 바로 이 놓아버림입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이것도 10독을 넘게 한 것 같은데 또다시 보고 또다시 보고, 그래도 제가 또 늦돼서 이게 또 이것도 그만큼 못 살아냈구나 이러면서도 또다시 한번 힘내봐야지, 그리고 내가 이걸 잊지 말아야지 하면서 보고 또 보는, 보고 또 봐도 보고 싶은 당신과 같은 그런 책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또다시 한번 탈바꿈, 재밌는 챕터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아버림은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그 궁극적 효과는 크고 강력하다. 이게 이제 letting go라고 이제 원문은 돼 있습니다. 때로는 건성으로 빠르고 가볍게 항복하기만 해도 삶의 중대한 변화가 오기도 한다. 이런 항복은 배의 조타륜과 비슷하다. 배의 나침반에서 1도를 변화시키면 미미한 차이만 감지된다. 그러나 여러 시간, 여러 날 동안 항해한 뒤에는 나침반상의 1도 변화 때문에 원래의 경로대로 갔으면 도착 지점과 멀리 떨어진 곳에 도착하고 만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책추남의 2030 북살롱에 참여하는 우리 20대 초반 혹은 청소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들 보면서 야,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거죠. 저는 이제야 좀 감을 잡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어린 시절부터 1도라도 생각의 변화를 가질 수 있으면 나이가 깡패라 그렇죠? 유리하겠죠. 그래서 책추남 나비스쿨이 정말 이제 물리적 형체로 이제 정말 뭐 건물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그랬을 때 정말 어린이부터 우리 평생 교육기관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교육 플랫폼이 되기를 바라는 꿈이 있죠. 이 장에서는 건강과 부, 행복같이 대부분의 사람이 관심을 갖는 방면에 항복 기제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수가 그러한 영역에서 일반적으로 겪는 일을 이야기하면서 항복 기제가 진행될 때 일어나는 변화를 대비시켜보자. 놓아버림의 기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변화가 뚜렷하게 보인다. 그런 변화가 자신의 삶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다만 때로는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래서 진전 상황을 계속 의식하고 자각할 수 있도록 목표를 목록으로 만들어 놓고 성과가 생길 때마다 체크할 것을 권한다. 이 자기 자각 방법으로 마음의 기이한 습성을 멀리할 수 있다. 이제 에고의 게임이죠.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선택한 특정 기법으로 삶이 나아지고 나면 변화를 가져온 바로 그 기법을 얕보는 기이한 경향이 우리 마음에 있다. 마음의 에고는 자만심이 강하다 보니 공을 인정해 마땅한 것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듯하다. 이렇게 내적 진전을 얕보는 마음의 성향은 때로 아주 우스꽝스럽다. 예를 들어 23년 동안 같은 직급에 꼼짝없이 머물렀던 남자가 놓아버림 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두어 달도 되지 않아 갑자기 부사장으로 직급이 뛰어올랐고 연말엔 회사 대표가 되었다. 내적 기법을 써서 이룬 일에 기쁘냐고 묻자 남자의 마음은 기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이 얻은 소득을 업무 방식을 바꾼 덕으로 돌렸다. 결혼 생활도 나아졌는데 마음은 또 외부의 덕으로 돌렸다. 아내의 태도가 마침내 바뀌었어요. 우호적으로 변한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마음은 또다시 내적 탈바꿈을 외면하고 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 철들고 있는 덕분이라고 했다.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어떤 상태에서 더 높은 상태로 옮겨가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것이다. 현재 인식 때문에 어렵게 보일 수는 있다. 그래서 항복하면 자신의 인식이 달라지는 점을 미리 마음에 새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인식이 달라지면 목표는 저절로 상향 조정하게 된다. 당시에는 불가능하게 보이는 생각이
얼마간 기법 실습을 하고 난 뒤에는 옛날 이야기가 된다. 마음이 낮은 수준의 삶을 한결 높은 수준의 것과 비교할 때 한결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상하게도 표현을 꺼린다는 점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음은 비판적이 되어 한결 높은 상태를 조롱해서 체면을 세우려고 애쓴다. 이때가 더없이 좋은 기회다. 사람이 한결 높은 삶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가짐 탓이기 때문이다. 이 대목을 읽는 과정 자체가 지극히 도움이 된다. 정확히 어떤 것이 걸림돌이며 어떤 이유로 현재는 목표 성취가 불가능한지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걸림돌과 이유에 대해 저항이 생기거나 비판하고 폄하하고 싶어지면 읽는 과정에서 곧바로 그런 마음을 항복해 놓아버리는 일을 시작하면 된다. 이 글을 읽는 과정 자체가 성취를 가로막는 마음속 걸림돌을 가려낼 수 있는 크나큰 기회다. 만화 속에서 포고가 적이 누구인지 알았다. 우리다. 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다. 나는 수십 년의 임상 경험으로 단련된 심리치료 전문가 겸 정신과 의사로서 대부분의 사람이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을 하는 일을 하기란 불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항복기제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익히고 수백 명의 가족, 친구, 환자, 옛 환자가 자신의 삶을 탈바꿈시키는 것을 보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제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을 하는 일은 대개 놀랄 만큼 짧은 기간 안에 누구나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라 여긴다. 사실 이 같은 수준의 성공과 행복이 부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겠지만 이 책을 다 읽었을 때면 더 높은 수준이 이미 발생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하는 일은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권리라고 처음부터 자신에게 일러두어도 된다. 그것이 본연의 상태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영향을 받은 프로그램 일체에게 그 상태를 빼앗겼을 뿐이다. 에고 게임이죠. 글을 더 읽기 전에 조용히 먼저 자리에 앉아 한결 높은 수준으로 재구실하는 일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리겠다고 마음속으로 결정하면 좋다. 이것은 더 높은 수준에 도달할 수 없다고 스스로 부인하기를 그만두고 행복, 성공, 건강, 받아들임, 사랑, 평화를 가로막는 모든 걸림돌을 놓아버리겠다는 결정을 의미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하면 할 일을 이미 다한 것이다. 저절로 펼쳐지기 시작할 맥락에 경험 전체를 고정시켰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이 놓아버림은 반드시 세도나 메서드하고 같이 연동이 되어야 하나의 짝을 이루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 자체는 놓아버림 기제에 관한 전반적인 배경 지식과 그 설명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한 책이고요. 그걸 실제로 어떻게 흘려보내느냐, let go 하느냐, 그것에 관한 내용은 세도나 메서드랑 같이 연동해서 보셔야 되는 거죠. 자, 오늘은 부 한번 볼까요? 부는 중요한 주제다. 우리의 삶이 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부라는 주제를 통해 돈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생각, 마음가짐을 너무나 쉽고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적 신념 체계와 부정적 생각, 부정적 감정을 품고 있는 마음에게 돈은 문제다. 돈은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 체념과 절망의 근원이거나 허영과 자부심, 오만, 옹졸함, 질투, 부러움의 근원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모든 부정성이 낳은 결말로 재정적 한계와 부족, 박탈감을 느낀다. 부라는 삶의 측면에서 사람들은 공포와 한계에서 나온 난 못한다라는 느낌에 대해 말을 삼가려고 돈이라는 문제 자체를 회피하고 어쩔 수 없이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로 물러나 앉는다. 무의식은 자기 딴에 우리가 받을 만하다 싶은 것을 우리에게 안긴다. 죄책감이 쌓여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좁고 한정되어 있으며 인색하다면 무의식은 그에 맞는 경제적 상황을 안겨준다. 돈이 의미하는 많은 것을 바라볼 때 돈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드러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안전이나 권력, 매력, 성적 매력, 경쟁에서의 성공, 자아 존중감, 타인과 세상에 대해 자신이 갖는 가치 등을 어느 정도로 돈으로 환산하는지 알 수 있다.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 돈이라고 제목을 쓰고 그 밑에다 삶의 모든 다양한 갈래에서 돈이 분명히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적어보면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런 다음 각 부분과 관련되는 감정을 적고 각각의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가짐을 항복하는 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돈이 그 자체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님을 알게 된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얻고 싶어하는 감정적 만족이다. 이 내용과 연동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책은 머니 테라피, 머니 바이블 이런 책들이죠. 여러분의 무의식에서 돈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어떤 패턴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지를 무의식을 의식화해내고 그것을 우리가 정말 풍요로운 방향으로 선회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색출한 머니 북살롱에서도 이제 필수적으로 다루는 책들이 바로 이러한 책들입니다. 돈에 대한 욕망의 이면에서 자신의 목표 중 하나가 존경받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발견했다고 하자. 이 발견으로 방금 알게 된 것은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돈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보다는 자아존중감과 내면적 가치를 느끼는 것에 관심이 있다. 돈은 무언가 다른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며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돈이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 자아존중감과 자긍심이라는 점을 깨닫는다. 또한 돈이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 목표는 곧바로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내면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타인의 승인은 덜 필요하다. 이러한 자각이 들면 삶의 각 측면에서 돈이 다른 의미를 띈다. 돈은 이제 목표가 아닌 한층 높은 목표를 위한 부차적인 것이 된다. 감정 측면에서 돈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돈에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돈에 대한 무의식적 신념과 돈과 관련된 프로그램 일체에 휘둘리고 있다. 수백억 부자가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모으려는 것과 같다. 결코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는 돈이 자신에게 정말로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기 위해 멈춰 서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강박적으로 돈의 뒷공문이나 기타 부의 상징을 쫓아다니면 이는 내면의 자아 존중감이 너무 작아 그것을 채우기 위한 막대한 금액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내적으로 자신 없는 면이 너무 광범위해서 아무리 큰 돈을 들여도 극복할 수가 없다. 내면이 작게 느껴질수록 그런 내적 왜소함을 보상하기 위해 더욱 막대한 권력과 돈, 매력을 축적해야 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항복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내적 왜소함과 자신 없음, 낮은 자존감에서 자유롭다. 그때 돈은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될 뿐이다. 항상 충분하고 넉넉할 것임을 알기에 내면에 안도감이 있다. 어떤 것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다. 마무리되고 이루어지고 채워진다는 느낌이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돈은 불안의 근원이 아닌 기쁨의 근원이 된다. 어떤 수준에서는 돈에 아예 무관심할 수도 있다.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돈이 필요할 때면 어디선가 마법처럼 돈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돈에 무심해지는 것은 자신의 힘을 얻는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돈에 주었던 힘을 되찾고 그 힘이 자신의 것임을 알면 더 이상 돈에 대해 걱정하거나 돈을 잔뜩 쌓아둘 필요가 없다. 황금 제조법이 있으면 황금 자루를 어깨에 맨 채 그에 따라오는 모든 걱정과 불안을 함께 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이 구절은 내 존재가 나를 부양한다 하는 내용과 또 연동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지나치게 축적하는 데 따르는 문제와 함께 돈을 잃을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공포에 빠져 있다. 5천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그냥 쉽게 우리나라 개념으로 그냥 1달러를 1,000원으로 치면 500억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업상 실수로 100억을 잃고 신경쇠약에 빠지는 것은 비극적인 희극이다. 남자는 실제로 공황 상태였다. 감정면에서 남자는 400억만 가지고는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아 겁에 질렸다. 내적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물질적 차원에서 축적하는 일에 맹렬한 충동을 느낀다. 이 내적 빈곤과 더불어 이기적 마음이 생기고 이와 연관된 허영과 그릇된 자부심이 생긴다. 반면 놓아버린 기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갑자기 넉넉해지는 경우는 흔하다. 벌이가 없어 허우적거리던 배우가 할리우드에서 주연을 맡는다. 가난의 위기에 처해 있던 극작가가 대성공을 거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제작자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돈에 아주 무관심해져서 많은 돈을 처분하고 매우 단순하게 사는 삶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들은 더 이상 돈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돈에 통달했다.
돈을 수단 삼아 추구하던 내면의 만족이 이제는 곧장 채워지니 내면의 행복이 외부의 부와 무관하다. 이런 내적 자유의 상태에서 사람은 외부 세계와 무관해지므로 더 이상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통달한 것은 초월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이제 머니 게임이 이제 마스터 됐다는 얘기겠죠. 정말 여러분 하루빨리 그 단계에 참 가보고 싶은데요. 건강. 사람은 보통 몸에 사로잡혀 있다. 몸의 기능과 능력, 외모, 생존에 사로잡혀 있다. 마음 역시 일반적으로 갖은 걱정, 병에 대한 공포, 고통, 질병, 죽음에 완전히 포위되어 있다. 그 결과 마음은 대단히 다양한 방법으로 몸을 방어하기 위해 먹는 일, 몸무게, 운동, 건강에 좋은 환경에 과도하게 신경 쓴다. 이런 마음속 긴장 속에서 하루가 끝나면 누구나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낀다. 진이 빠지고 공허하고 너무 피곤하다. 몸에 사로잡힌 대로 따른 결과의 한 가지는 자의식이다. 자각의 속에서 몸의 존재가 두드러지면서 몸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이동하고 어떻게 살아남을지 몸에 대해 타인이 보여주는 태도, 몸에 대한 타인의 인정, 몸의 겉모습과 행동 거지에 정신적으로 집착한다. 이 모든 관심사의 바탕에는 나는 몸이다라는 무의식적 등식이 깔려 있다. 이 등식은 제약이 아주 큰 의식 수준에 해당한다. 영적 세계에서는 사실상 의식되지 않는 상태로 본다. 자각이 뚜렷이 좁아진 데서 비롯되는 동일시 오류이기 때문에 마치 경주마가 좌우를 보지 못하는 눈가리개를 쓴 상태와 같다. 마치 코에 뾰루지가 나니 온 세상이 뾰루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뾰루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상태로 하루를 사는 것과 같다. 끊임없이 몸에 사로잡힌 탓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를 자각하라. 우리의 마음은 무수히 다양한 몸 관련 신념 체계로 계속해서 프로그래밍된다. 무엇이 몸에 필요하고 무엇이 몸에 좋고 무수히 무언가에 뭔가에 몸이 취약하다는 신념 체계다. 이에 따라 온갖 건강상 예방 조치를 취하는 일에 사로잡혀서 유행하는 건강식품을 먹고 잠재적 유독 성분을 찾아내려고 끝없이 라벨을 읽고 담배 피는 사람 옆에 있게 될까 두려워하고 먼지와 꽃가루, 환경오염 물질로 추정되는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다양한 대응책으로 모든 위험을 상쇄하려는 강박 상태에 빠져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런 취약성은 마음의 산물일 뿐이고 몸은 마음에 품은 것에 반응한다. 이는 다중인격 이야기에서 예증한 것으로 몸에는 특정 인격과 마음이 믿는 바가 매 순간마다 반영된다. 모든 공포를 놓아버리고 신념 체계들을 취소하고 나의 진정한 큰 나는 무한이며 어떤 제약에도 영향받지 않음을 거듭 확언하는 일에 들어가면 건강과 행복, 필수 에너지가 한결 높은 상태로 옮겨간다. 자신에게 확언하는 데 도움이 되는 표현법은 이렇다. 나는 무엇무엇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한한 존재다. 괄호에 위험으로 여기도록 내 마음에 프로그래밍된 질병이나 물질을 뭐든 넣는다. 예를 들어 나는 암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한한 존재다. 나는 알레르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한한 존재다. 이런 식으로 내가 영향받고 싶지 않은 그 질병이나 물질을 넣는다는 거죠. 난 코로나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무한한 존재다. 이렇게 요즘은 해볼 수 있겠네요. 몸에 관련된 끝없이 다양한 공포와 관심사, 심년 체계를 놓아버리고 나면 육체적 질병이 저절로 해결되기 시작한다. 활기와 개인적 자유를 더 크게 느낀다. 완전한 항복의 상태에서는 몸이 거의 지각되지 않는다. 지엽적인 존재로만 자각할 뿐 몸에 사로잡히지도 않는다. 아주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몸은 힘들이지 않고 순조롭게 재구실을 한다. 항복한 사람은 어떤 것이든 먹을 수 있고 아무데나 갈 수 있고 오염이나 공해, 찬바람, 세균, 전자파, 카펫, 매연, 먼지, 동물 비듬, 온나무, 꽃가루, 식용색소에 대한 공포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 몸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서 이제 몸이 꼭두각시 인형이나 애완동물처럼 느껴진다. 나는 몸이다에서 나는 몸이 있다로 인식이 바뀐다. 몸은 몸 자신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점이 갈수록 명확해진다. 통념과는 반대로 몸을 느끼는 것은 마음이다. 마음 없이 몸을 지각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팔은 자기가 팔임을 느낄 수 없다. 마음만이 팔이 팔임을 느낄 수 있다. 마취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마음이 잠들면 몸은 감각이 없다. 사실상 몸에는 어떤 감각도 없다는 점이 서서히 분명해진다. 감각이라는 기능은 마음만이 가질 수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의식의 변화다. 이제 몸이나 몸을 방어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심의 초점이 마음으로 옮겨간다. 마음은 더 큰 힘이 있는 곳이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인식을 바꾸면 몸도 그대로 따라간다는 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사실 몸이 아니라 마음가짐과 에너지 상태, 자각의 수준에 반응하고 있음을 인식한다. 세상의 만인과 만물은 우리의 의식 수준과 우리의 의도, 그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속 느낌에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 어느 날 분명해진다. 우리는 테레사 수녀, 달라이라마, 마하트마 간디 같은 성스러운 인물의 자석 같은 매력을 기억한다. 이들이 큰 사랑을 받는 것은 외모 때문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라는 내면의 광채를 내뿜기 때문이다. 관심의 초점을 육체적 수준에서 의식 수준으로 바꾸면 빠른 결과가 생기기 시작한다.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가짐을 끈질기게 항복한다는 것은 그와 연관된 죄책감도 끊임없이 포기함을 뜻한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의식은 더 이상 병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무의식 속에서 죄책감은 처벌과 질병, 그에 수반되는 아픔과 괴로움을 필요로 한다. 마음이 자기에게 보복하는 수단으로 가장 자주 쓰는 것이 이런 것들이다. 이 자기 보복은 사고나 감기, 독감, 관절염, 기타 마음이 고안한 복합 질병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다. 이런 질병은 텔레비전 같은 대중매체에 관심을 받으면 유행병 형태를 취한다. 저명 인사가 대중과 어떤 심각한 질병을 공유하면 그 병의 발생률이 갑자기 높아진다. 무의식은 질병을 움켜쥐고 그것을 보복에 활용한다. 내면의 죄책감을 끊임없이 항복하면 보복도 갈수록 줄어든다. 그래서 부정성과 죄책감에서 벗어난 사람은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치유는 극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다발성 경화증 말기로 가망 없는 상태였던 잡지 발행인의 사례가 있다. 병원에서는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치료를 모두 하고 나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 시점에서 그녀는 기적 수업 워크북을 공부해 죄책감을 포기하는 기법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이 가정학습 코스는 365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짧은 가르침을 묵상하는 구성인데 코스를 밟으면서 그녀는 용서 기제를 통해 모든 죄책감과 울분을 취소하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이 기적 수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이죠. 부정적 감정을 끊임없이 용서하고 취소함으로써 내면의 죄책감을 제거하자 다발성 경화증이 나아졌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그녀는 회복한 지 수년이 지나 빛나는 건강 상태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이렇듯 건강과 평화는 일반적으로 죄책감과 기타 부정성을 놓아버린 자동적 귀결일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평안한 긍정적 상태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린 결과이기도 하다. 항복 기제를 통해 질병 전체를 통째로 해결해 평안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카르마적 성향과 같은 미지의 요인으로 질병이나 병약한 상태가 수그러지지 않는 드문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도 부단한 항복은 치유를 불러온다. 몸은 제약으로 고통받는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비극적일 수도 있지만 정작 자신은 평화 속에 있으면서 타인에게 행복감을 주는 내적 평안을 내뿜는 상태에 있게 된다. 제 주변에 있는 분으로는 요나의 일기의 저자인 조요나 님이 이러한 상태들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참 대단합니다. 대단히 깊은 항복을 통해 그들은 자기 연민과 죄책감, 자기 처지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렸다. 자신의 병이 개인적 행복을 가로막는 장벽이라는 관점을 초월했으며 병을 타인에게 축복을 주는 수단으로 본 것이다. 수년 전에 이런 현상이 대중적으로 알려진 예로 선종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있다. 그는 자신이 앓고 있던 끈질긴 파킨슨병을 타인의 고통과 하나가 되는, 심지어 타인의 고통을 떠안은 영적 기회로 삼았다. 행복. 건강과 부를 이야기함으로써 행복 전반에 대한 중요한 내용은 이미 다루었다. 이제 내면의 감정 생활에 보다 초점을 두자.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곳은 내면이기 때문이다. 건강과 부의 목적은 결국 행복이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건강과 부가 행복을 낳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복은 곧바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그런 점에서 행복은 건강이나 부와 무관하다. 행복의 전형적 풍경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행복은 지극히 상처받기 쉽다. 우연히 던진 말 한마디나 비판적 논평, 찌푸린 눈살, 앞에 끼어드는 차 때문에 평범한 사람의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직장을 잃을 위기, 관계에 대한 불신,
불길한 예감이 드는 의사의 말, 무례한 택시기사로 인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하루를 망친다. 우리의 행복은 왜 그리도 허약해서 흔하디 흔한 일로 하루를 망칠까? 3장 감정의 해부학에서 이미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판단과 비판을 포함하는 부정적 감정, 생각, 마음가짐 때문에 우리는 자주 자신이 타인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낀다. 이 내적 고독감과 분리감 때문에 인간관계가 애착의 형태를 띠며 이런 애착을 위협하는 것에는 공포와 분노, 질투가 있다. 이런 내면의 부정성으로부터 사람은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는다와 같은 신념이 생긴다. 사실 이보다 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도 없다. 임사체험을 다룬 책들이 밝히고 있듯 사람이 혼자라고 느낄 때는 살아있는 동안이고 죽음의 순간에는 전적으로 일체성과 연결성을 느낀다. 그 빛에 감싸여 베티 이디 책을 인용하는데요. 이 책도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지금 김영사에서 나왔다가 절판이 돼서 아직까지 복간이 되고 있지 않는 책이죠. 이 책도 책추남 그 빛에 감싸여 치시면 나옵니다. 애착이 많고 타인에게 의존하고 내면이 왜소한 탓에 자신이 약하고 한계가 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죄스러워 견딜 수 없는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세상에 투사하면 세상은 무시무시한 것처럼 보인다. 이 같은 공포를 마음에 품기 때문에 무서운 사건과 일이 말 그대로 자기 삶의 경험으로 나타난다. 공포로 인해 만성 분노가 생기고 비난에 민감해지고 내면적으로 감정적 난장판이 벌어지기 쉽다. 절망이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언짢은 감정에 민감해지면서 아픔과 괴로움이 생긴다. 사람들은 모두 분리되어 있다고 여기는 에고의 마음은 자기가 보기에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고 인간관계가 더 좋고 외모가 더 낫고 인맥이 더 넓은 사람이라면 누구든 부러워한다. 내면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자기 연민과 부러움, 울분이 추가로 따라온다. 자기 비난을 세상에 끊임없이 투사하고 투사한 자기 비난이 타인에게서 받는 비난의 형태로 돌아오면 이로 인해 죄책감과 왜소해지는 느낌은 더욱 커진다. 우리 중 일부에게는 이런 감정에서 탈출할 길이 허세, 옹졸함, 심한 편견, 오만, 분노를 일으키는 것뿐이며 이는 다시 잔인성, 고압적 태도, 잔혹성, 남의 기분에 대한 둔감함의 형태로 나타난다. 둔감함은 종종 자기 변명과 함께 나타난다. 저는 숨김없이 속내를 털어놓는 사람입니다. 저는 솔직한 타입이라 다른 사람은 제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압니다. 이런 말로 둔감함을 은폐하는데 그냥 무분별하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은 표현일 것이다. 낮은 자존감에서 생기는 것으로는 자신과 타인이 가하는 비판,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분석, 경멸, 감정을 차단하고 이성만 과도하게 작동시켜주는 주지와 의심, 복수하는 공상 등이 있다. 이 모든 기제가 실패하면 무의욕과 체념, 피해의식이 재발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갈수록 사람들과 멀어진다. 자신에 대해 감춰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일이 생기고 아직 유해 보이는 삶의 측면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불균형이 생긴다. 이런 내적 혼동 상태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항상 무의식 상태로 남아있고자 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음이 고안하는 방법을 지켜보면 흥미롭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켜서 마음이 자아와 자아의 수다에서 즉시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놀거리를 투입해도 마음이 그날의 프로젝트, 일, 성취나 재미를 위한 다양한 계획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계속 생기기 쉽다. 마음은 몸에도 사로잡히기 시작한다. 이 닦고, 씻고, 향수를 뿌리고, 파우더를 바르고, 탈취제를 뿌리고, 그날 입을 옷을 세심하게 고른다. 옷을 고르자니 그날의 일정이 떠오른다. 하루치일로 구겨넣은 업무들 때문에 바쁠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약속, 전화 통화, 심부름, 사교상 약속, 집안일, 이메일 처리 등이 기다리고 있다. 출근하거나 일을 보러 가는 도중에 동료와 잡담하고, 차에서 라디오를 듣고,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지하철에서 조간신문을 본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곧바로 그날 있을 외부 사건에 사로잡힌다. 비즈니스, 거래, 할인 상품, 준비, 걱정, 조종, 끊임없는 권력 추구, 한 건을 올리기 위한 탐색, 항상 존재하는 생존의 공포에 사로잡힌다. 이 모든 일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어떻게든 의미와 안도감을 얻고 어떤 방법으로든 자존감을 높이고 지키려는 욕망이다. 에고의 끊임없는 욕망들이죠. 문득 어떤 외부 일이 끼어드는 바람에 억지로 멈추고 나서야
자신이 광분하며 분투 중이었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그러고는 내면의 공허와 마주친다. 공허를 피하려면 소설이나 잡지, 텔레비전, 인터넷에 쉴 새 없이 탐닉해야 한다. 아니면 끊임없이 파티에 나가고 약물을 통해 환각의 세계로 탈출하고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고 여타 놀거리를 추구한다. 우리는 내면의 공허함을 직면하는 일만 피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뭐가 되었든 활동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의식의 상태와 자각의 상태는 어떠하며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활동을 추구하고 경험하는 방식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내면이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똑같은 사건과 경험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다. 같은 활동이 내면의 행복감과 자아존중감, 충족감에서 나올 수도 있다. 같은 목표를 성취하더라도 타인과 경쟁하기보다는 내면에서 이룬 바를 외부에 실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인간관계도 질투하고 경쟁하고 한건 해내서 인정받으려고 길을 쓰기보다는 나누고 사랑한다. 부정적 충동이 없을 때 우리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누린다. 사람들에게 애착을 갖기보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질투와 협박을 받는 대신 자유를 누린다. 우리는 내면에서 성취를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타인에게 조종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마음가짐을 포기할 때 세상에 넘겼던 힘을 되찾는다. 세상에서 얻는 재미와 즐거움은 많은 부분이 내가 세상에 투사한 매력에서 나온다. 이 점에서 자기 성찰을 요하는 의문이 생긴다. 나는 정말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돈에 내가 갖다 붙인 매력을 원하는 걸까? 나는 특정 직함이나 박사님, 선생님, 목사님 같은 호칭에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 직함에 맞는 책임과 활동일까? 직함에 따라오는 매력과 존경일까?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그 남자나 그 여자에게 투사한 매력과 사랑에 빠진 걸까? 많이 놓아버릴수록 세상에서 매력을 많이 벗겨낸다. 세상에서 매력을 많이 벗겨낼수록 세상에 덜 휘둘린다. 매력에 영향받지 않아 더 이상 매력으로 조종당하지 않는다. 대중매체와 정치적 사회 분야의 프로페셔널 프로그래머들에게 더 이상 해를 입지 않는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 여러분 정치, 그 다음에 경제, 이제 광고로 이것들이 항상 나타나죠.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의 앱들도 여러분을 프로그래밍 하는데 굉장히 특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중요한 일이죠.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의 존재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이용할 필요가 없고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죄책감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자존감이 커진다. 인간관계가 진실성에 바탕하면서 감정적 협박에는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 역으로 더 이상 감정적 압박을 동원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려 들지도 않는다. 정직성에 바탕하므로 인간관계가 한결 높은 차원에서 존재하고 기능하며 소외될까봐 두렵거나 혼자라 느끼는 일이 없다. 항복한 사람은 더 이상 개인적 성취에 타인이 필요하지 않다. 사랑과 즐거움을 위한 선택에 의해 타인과 함께할 뿐이다. 타인과 그들의 인간성에 대한 연민이 자신의 삶과 모든 인간관계를 바꾼다. 내적 자유의 상태. 끊임없이 항복할 때 삶은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가능할까? 항복한 상태에서는 만족의 근원이 바깥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바깥 세상과 무관해진다. 행복의 근원을 내면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항복한 사람은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돕고 격려하고 참을성 있고 관대하다. 타인의 가치와 소중함을 쉽게 인정하고 감정을 배려한다. 권력 투쟁을 하거나 내가 옳다고 하거나 내 주장을 증명하는 일은 포기한다. 비판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저절로 갖게 되며 타인이 성장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여유롭고 보살피는 자세로 타인을 받아들인다. 느긋하고도 활기에 차며 에너지가 넘친다.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저절로 쉽게 진행된다.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뭔가를 포기한다는 동기에서 행동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신이 타인과 세상의 사랑으로 봉사한다고 여긴다.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도전 과제가 아닌 기회로 본다. 성품은 온화하고 개방적이며 부단히 놓아버리고 항복하는 자발성이 있다. 끊임없이 계시를 받는 과정이 내면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이 펼쳐지면서 자신이 내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에 따라 감사와 기쁨, 목표에 대한 확신을 느낀다.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에 산다. 방어하지 않고 사람을 믿는다.
세상에 투사했던 힘을 되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능력 있음과 피해 입을 수 없음을 느끼고 내적 평정에 이른다. 처음에는 나는 몸이다라고 동일시한다. 그러나 항복 기제가 계속되면서 나는 몸을 느끼는 마음이지 몸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매우 뚜렷해진다. 감정과 신념을 더욱 항복하면서 마침내는 나는 마음도 아니다. 나는 마음과 감정, 몸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자각한다. 내면을 세심하게 지켜봄으로써 바깥 세상 또는 몸이나 감정, 마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변함없고 동일하게 그대로인 어떤 것이 있음을 깨닫는다. 이 자각과 더불어 완전한 자유의 상태가 온다. 내면의 큰 나를 발견한 것이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나비, 여러분 안에 있는 백조를 의미하죠. 또한 모든 움직임, 활동, 소리, 느낌, 생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말 없는 자각의 상태는 시간을 벗어난 평화의 차원임이 밝혀진다. 이 자각과 동일시가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세상이나 몸,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자각과 함께 내면에서는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으며 깊은 내적 평화만이 느껴진다. 이것이 우리가 항상 추구하면서도 몰랐던 것임을 깨닫는다. 미로 속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미처 알지 못했다. 우리는 정신없이 바쁜 삶의 외곽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잘못을 했다. 몸이 하는 경험, 의무, 직업, 직함, 업무, 문제거리, 감정과 동일시하는 잘못을 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시간을 벗어난 공간이며 그 속에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스크린상에서 깜빡거리며 드라마를 펼치는 이미지가 아니라 스크린 그 자체이다. 삶에서 펼쳐지는 영화를 비판 없이 목격하는 자이며 시작도 끝도 없고 잠재력은 무한하다. 이렇게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달을수록 의식의 정체성과 신성 그 자체에 대한 궁극의 깨달음이 일어날 장이 마련된다. 여러분 요원하지만 이러한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몇몇 분들이 보여주셨죠. 우리가 끊임없이 의식의 상태로 진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또 우리 우주의 필연적 운명이라고도 이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결코 만만하진 않지만 그러나 또 우리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그래도 이 놓아버린 기법, 이거는 정확하게는 제가 볼 땐 세도나 메서드와 이제 연동이 되니까요. 그 기법을 통해 기존의 기법들보다 한결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의지로만은 되지는 않아서 의지는 선택을 하고 시스템 속에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젖어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그러한 좋은 프로그래밍 시스템 속으로, 환경 속으로 위치시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한번 저도 스스로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 책추남의 책 추천과 또 책추남의 그 매주의 어떤 소식들, 그 다음에 절판 도서 소식들이 궁금하시면 책추남 나비스쿨 뉴스레터, 무료 뉴스레터 발간되고 있습니다. 나비스쿨 NAVI school.kr 하시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카페 네이버.com/북튜버 하시면 책추남 네이버 카페 있으니까 함께 오셔서 이야기 나누는 장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 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우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추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 도서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마지막 역작이라고 불리는 놓아버림에서 16챕터 놓아버림의 이로운 부분에서 함께 주옥같은 구절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은 의식혁명, 의식지도로 워낙 유명하셔서 제가 길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는 분인 것 같고요. 바로 책의 어떤 책추남의 마음속에 와닿던 깊이 와닿던 구절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놓아버림 기제의 문제 해결 효과는 아주 놀랍다. 무엇보다 그와 관련된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놓아버림은 세상의 통상적인 방법과는 아주 다르기 때문이다. 쉽고 빠른 결과를 가져오는 접근법은 이렇다. 답을 찾지 말고 문제 이면의 감정을 놓아버려라. 문제 이면의 감정을 항복하면
그 외견상 문제 생길 수 있는 다른 감정도 놓아버릴 수 있다. 모든 감정 요소에 대해 완전하게 항복하면 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답을 찾을 필요가 없다. 자, 이거는 실제 여러분이 실험하고 경험해 보셔야 이게 무슨 소린지가 좀 이해가 되는데요. 놓아버림 방법론은 사실은 이 놓아버림 책에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요 책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 꼭 세도나 메서드와 함께 같이 연결해서 함께 보셔야 진짜 이게 무슨 얘기하는지를 이해가 할 수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 마음이 시간을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과 비교할 때 놓아버리는 방법이 얼마나 쉽고 단순한지를 따져보라. 자판을 일일이 쳐다보면서 치듯 대개 마음은 가능한 답을 찾아 이걸 더듬었다가 다시 저걸 더듬거리곤 한다. 마음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답이 없는 곳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 이거는 어떤 할머니가 어떤 뭐라고 할까요? 공원 가로등 밑에서 뭔가를 계속 찾고 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할머니 하고 인사하고 갔다가 한 3시간 후에 돌아와서 할머니가 아직도 뭘 찾고 있는 걸 보고 뭘 찾으세요 했더니 반지를 잃어버렸어. 그래요. 그리고 같이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어디서 잃어버리셨는데요? 그랬더니 저기 숲에서 잃어버렸지. 근데 왜 여기서 찾으세요? 그랬더니 여기가 불빛이 있잖아. 이게 이제 비운 거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서만 답을 찾을 땐 답이 나오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책추남에서 같이 진행하는 게임풀 띵킹 코칭이 파워풀한 이유가 무의식에서도 우리 안에 잠재의식 안에 있어서도 답을 같이 찾기 때문에 어제도 이게 진행하면서 아주 큰 효과를 경험하신 또 서로가 경험하게 됐는데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식 레벨에서 문제를 만난다는 건 아인슈타인이 얘기를 했듯이 그 의식 레벨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의식 레벨을 바꾸면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게 NLP의 Neurological 레벨이라는 이론도 마찬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무의식을 의식화시킬 때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의 이 책에서도 결국은 모든 것의 문제의 핵심은 외면적인 것보다는 우리 내면에 억압된 감정이 잘못된 신념 체계를 만들게 되고 그 신념 체계에 따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게 되고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처럼 우리가 보는 대로 세상이 또 만들어져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실제라고 믿고 살아가게 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거. 그것들이 많은 선현들이 얘기한 우리는 마야에 우리의 환상 속에 산다는 바로 그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문제 해결의 항복 기제를 사용하면 오래 끌던 문제도 번개같이 해결할 수 있을 때가 많다. 얼마나 빠른지 알아보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해보자. 오래된 문제 여러 개를 놓고 답 찾는 일을 그만둔다. 애초에 문제를 일으켰던 문제 밑에 깔린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 들여다본다. 그 감정을 놓아버리고 나면 답이 저절로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공포와 분노, 죄책감, 자부심 때문에 활동을 벌이거나 무언가에 애착을 보일 때가 많다. 어떤 방면에서든 이런 부정적 감정을 포기하면 용기의 수준으로 올라간다. 용기의 수준에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혹은 같은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동기가 달라져 있어서 결과적으로 과거와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된다. 적어도 감정적 이득이 달라진다. 음침한 만족감 대신 환희를 경험할 수도 있다. 문득 깨닫고 보면 이전과 똑같은 활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의무감이 아니라 즐기기 위해서 한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 뿐 해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필요한 에너지도 당연히 훨씬 적다. 사랑을 베푸는 능력이 상상 이상으로 커졌다는 기분 좋은 발견도 하게 될 것이다. 놓아버릴수록 더욱 다정해진다. 우리 본연의 모습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죠. 점점 더 사랑을 느끼는 사람과 더불어 사랑하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쓴다. 이런 일이 생기면서 삶이 바뀐다. 사람이 다르게 보인다. 사람들이 나에게 다르게 반응한다. 나는 느긋하고 행복하고 태평하다. 사람들이 내게 끌리는 것은 내 주위에 있으면 편하고 행복하기 때문이다. 부정성을 놓아버리고 나면 자기 자신의 힘을 돌려받는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 행복을 가로막던 걸림돌을 항복하고 나면 줄곧 내면에 있던 행복이 밖으로 빛을 발한다.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쪽으로 영향을 준다. 사랑은 감정 에너지 진동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 때문이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을 사랑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한다.
부정적 걸림돌과 난 못해를 없애고 나면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면이 활짝 열린다. 성공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해야 하는 것으로 상상하는 일에 매여 있다. 한계를 포기하면 창조성과 재능 표출의 길이 완전히 새롭게 열린다. 난 못해를 항복할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신속한 성장 사례는 수없이 많다. 오래 지속되던 삶의 문제가 느닷없이 해결되기도 한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돌파구를 찾고 성장하면 평형 상태가 깨지는 탓에 친구와 가족에게는 속상한 일이 생기기도 한다. 속박이나 공포, 죄책감, 의무감에서 하던 일을 하루아침에 던져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의식 수준이 달라진 덕에 인식이 바뀌고,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 애벌레에서 나비로의 의식이 바뀌면 인식이 바뀌죠. 그러면 삶의 새지평이 기어 올라가는 삶에서 날아오르는 삶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거죠. 갈매기 조나단이 여러분 그 몇백 킬로, 그러니까 수시속 몇백 킬로를 뚫고 나자 하는 것이 바라보는 삶을 바라보는 것이 완전 바뀌는 것처럼 삶을 움직이던 동기 중 많은 것이 갑자기 의미를 잃는다. 돈, 명성, 존경, 위치, 위신, 권력, 야망, 경쟁, 안전욕구 같은 동기는 사라지고 사랑, 협력, 실현, 자유, 창조성 표출, 의식 확대, 이해, 영적 자각 같은 동기가 생긴다. 생각과 이성, 논리보다는 직관력과 느낌에 의지하는 경향이 생긴다. 매우 양적인 사람은 자신의 음적인 면을 발견하고 음적인 사람은 양적인 면을 발견하기도 한다. 융통성이 없던 행동 패턴이 유연하게 바뀐다. 안전과 생존보다는 발견과 탐험이 중요해진다. 개인 생활도 탄력을 얻어 판에 박힌 생활에 변화가 생긴다. 놓아버림 기제의 놀라운 점 하나는 중대한 변화가 아주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평생을 일관한 패턴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고 오래 지속되어 온 억제 성향을 몇 분, 몇 시간, 며칠 만에 놓아버릴 수 있다. 빠른 변화와 함께 활기도, 결국 에너지도 커지는 거죠. 부정성을 놓아버린 덕에 풀려난 삶의 에너지가 긍정적 마음가짐과 생각, 감정으로 흘러들면서 개인의 능력이 점점 더 커진다. 이제 생각을 가지면 결과가 더 잘 나온다.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이 성취한다. 의심과 두려움, 억제가 없어진 덕에 의도가 강력해진다. 부정성은 없어지고 기운찬 힘이 풀려나면서 한때는 불가능했던 꿈들이 이제 현실적인 목표가 된다. 심리 문제 해결, 심리치료와의 비교. 보통 놓아버림이 심리치료보다 빠를 때가 많다. 의식과 자각의 성장에 더 큰 자유와 활력을 줄 때도 많다. 그러나 바탕이 되는 패턴을 밝히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는 심리치료가 낫다. 제가 그래서 마음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께는 항상 일정 기간의 심리 상담도 도움이 된다라고 추천드리는 이유죠. 둘 다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 놓아버림 기제를 쓰면 심리치료가 쉽고 빨라지며 치료의 목표도 높게 잡을 수 있다. 반면 심리치료가 지적으로 더 만족스러울 수 있는 것은 치료 과정이 말로 이루어지고 행동 이면에 외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특성은 한계이기도 하다. 지적 통찰이 성과의 전부일 때가 너무 많고 감정 극복 과정이 느리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 결국 회피하게 된다.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님의 기존의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를 제가 정말 온몸으로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알겠는데, 지적으로는 알겠는데 내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까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이와 달리 놓아버린 기제는 매 순간의 감정인 무엇에 관심을 두며 지적 능력을 개입시키지 않는다. 무엇을 포기하고 나면 왜는 저절로 분명해진다. 우울증이 일어나는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일은 감정에 대한 저항을 놓아버림으로써 절망의 바닥까지 완전히 들어가는 일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감정을 완전히 느끼게끔 자신을 허용하고 모든 느낌, 생각, 감정에서 얻는 사소한 이득을 놓아버리면 자유를 얻는다. 우울한 무엇에서 벗어나기 위해 왜 우울한지 캐낼 필요가 없다. 놓아버림의 목표는 심리치료의 목표를 크게 넘어선다. 놓아버리거나 항복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전적인 자유다. 심리치료의 목표는 에고를 재적응시켜 더욱 건강한 균형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두 체계는 서로 다른 현실 패러다임에 근거한다. 심리치료의 목적은 만족스럽지 못한 정신적 프로그램들을 한결 만족스러운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놓아버림의 목적은 발전을 가로막는 정신적, 감정적 프로그램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는 길들여진 상태에서 벗어난 마음을 성취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마음 자체를 초월해 사랑과 평화라는 높은 의식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다.
심리치료에서는 치료자에게 의존하므로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기법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 또한 치료자와 환자가 동의하는 심리의론에 의존한다. 과학적 연구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심리치료 결과는 치료자가 속한 학파나 교육, 기법과 무관하다. 그보다는 치료자와 환자 간의 상호작용, 환자의 개선 욕망, 치료자에 대한 환자의 신뢰와 확신과 관련되어 있다. 이 부분은 초월 심리학의 대가인 크리프너 교수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직접 만나 뵙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홈리스 중에 많은 이들은 전쟁 참가 군인들인데 그들이 다른 것이 멀쩡한데도 이 심리적 트라우마 때문에 많은 이들이 그 홈리스의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이제 미 펜타곤에서 전 미국에서 모든 치료 기법의 그 권위자들을 다 불렀다고 합니다. 그거를 주관하신 분이 크리프너 교수님이셨는데 교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신 게 있다고 합니다. 그 기법들을 다 종합적으로 군인들에게 실험을 해본 결과 모든 방법이 효과가 있다. 단 효과의 정도는 누가 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것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듯 정신적 요인들이 치료 과정에서 작용하고 있는데 심리치료는 아직 이 점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놓아버린 기제에서는 환자 역할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나 이론에 의지하지 않는다. 신경적 패턴의 원천을 인정하고 포기해 사라지게 하면 원천 자체가 저절로 밝혀진다. 신경증 패턴의 원인은 심리치료로는 도달할 수 없는 깊은 곳에 있을 때가 많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이나 트랜스퍼스널 심리학 같은 몇 안 되는 전체론적 체제를 제외한 심리치료는 전체 마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흔히 에고의 일부분만 다루기 때문에 마음을 결정하고 몰아가고 조종하는 엄청난 힘을 무시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대부분의 심리치료는 적응 잘하는 에고가 목적이어서 에고 너머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한다. 반면 놓아버림은 에고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다. 에고는 겁이 많으며 한계가 있어서 에고를 항복하면 내면에 큰 나가 나타나면서 언제나 강력한 무언가가 드러난다. 많은 심리치료법에는 큰 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따라서 현실 자체를 보지 못한다. 효과면에서는 심리치료가 마찰하면 항복기제와 놓아버림은 우주선이다. 심리치료로 어떤 제한된 영역을 천천히 뒤질 시간이면 놓아버림으로는 이미 그 너머로 멀리 나아가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 접어들 수 있다. 심리치료의 한계는 치료자 자신이 건강하고 재구실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온갖 구속을 받고 에고에 매여 있다는 사실에 있다. 이런 패러다임에서는 사회와 치료자가 용납하는 환상과 한계를 그대로 공유하는 사람을 건강한 환자로 친다. 이에 반해 항복기제의 목적은 세상의 환상을 초월해 그 이면에 있는 궁극적 진실에 도달하는 것, 즉 자아 실현을 이루는 것이며 마음의 기반 자체, 모든 생각과 감정의 근원을 발견하는 것이다. 놓아버림의 목표는 모든 괴로움과 아픔의 근원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이건 쉽게 얘기해서 미운 오리 새끼가 수많은 상처를 받았고 고난과 고통과 겨울을 지낸 후에 자신의 친구들이 있는 강에서 그 친구 백조들을 만났을 때 백조 친구들이 너도 백조야 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죠. 그러나 그럼 물에 비친 네 자신을 봐 했을 때 미운 오리 새끼가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 백조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의 트라우마 자체가 아예 사라져버리죠. 트라우마 자체는 나와 미운 오리 새끼를 동일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동일시를 없앤다면 여러분 이 근원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이 말은 파격적이고 충격적으로 들리겠지만 사실이 그렇다. 근본적으로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같은 근원에서 생겨난다. 부정적 감정을 충분히 포기하고 나면 그 근원 자체가 드러난다. 근원 자체를 놓아버리고 근원과 동일시하지 않으면 에고는 녹아 없어진다. 그 결과 괴로움의 근원이 힘의 기반 자체를 잃어버린다. 우리 각자가 저장해 놓은 부정적 감정은 그 양의 한계가 있다. 어떤 감정 이면에 압력을 놓아버리고 나면 그 감정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동안 공포를 끊임없이 항복하고 나면 결국에는 공포가 바닥난다. 그러고 나면 공포를 느끼기가 더 어렵거나 불가능해진다. 공포 반응을 끌어내려면 자극이 더 많이 필요하다. 다량의 공포를 항복한 사람은 나중에는 열심히 두려움을 찾아도 없을 정도가 된다. 공포와 두려움의 에너지가 떨어진 것이다. 분노도 점차 줄어들어서 어떤 일이 크게 도발해도 분노를 끌어내지 못한다.
공포나 분노가 별로 없는 사람은 항상 사랑을 느끼면서 사건과 사람, 인생의 우여곡절을 애정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항복의 목표는 완전한 초월이다. 자유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행동을 심리치료에서는 건강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목표로 하는 목표점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심리치료에서는 최소의 공포와 분노, 자부심을 필요로 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기능으로 여길 수 있고 심지어 건강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낮은 상태 이면에 파괴성이 낮은 상태를 완전히 초월하는 항복의 힘이 있다면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인 것이다.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기능을 넘어선 곳에 우리의 큰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완전한 자유다. 정말 대단한 목표고 높은 이상이죠. 그러나 이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이제 놓아버림을 통해서 이 전체 메커니즘과 이론적 체계를 정말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는 기적 수업도 많이 훈련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세도나 메서드 그것을 훈련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세도나 메서드 절판되어 있지만 아직 또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시니까 그것과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 오전 7시마다 제가 책추남 온라인 북코칭으로 지금 이 놓아버림을 가지고 한 챕터, 두 챕터씩 가지고 조금 읽고 함께 북코칭 나누고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이 내용을 갖고 할 건데 그것에 관해서 여러분께 미리 좀 ESB 좀 되는 측면에서 저희가 북코칭을 길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좀 하면은 도움이 되실까 하고 또 특별히 한번 준비해 본 방송입니다. 이제 책추남 나름의 방식대로 그동안에 했던 마음 공부 영역 여러 가지 무의식에 관한 탐구, 몸에 관한 탐구, 제 깜냥 안에서 해봤던 것들을 다 통합해서 실제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의 정수를 게임풀 띵킹이라는 개념으로 게이미피케이션과 마인드풀니스, 명상을 통합해서 게임 디자인 형식으로 이걸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게 책추남 4학년 라이프 체인저 코칭 과정입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책추남은 꿈을 꿉니다. 나비스쿨 설립의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를 통합적으로 익힐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꿈꿔봅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나비스쿨의 꿈에 초대드려 봅니다. 함께 해주시는 방법은 책추남에서 추천드리는 책들 소장하셔서 여러 번 반복하고 읽고 쓰고 토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 내면에 변화의 씨앗으로 심겨 언젠가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폭풍을 이루듯 그런 나비 효과를 일으키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 영상에 담긴 지혜가 정말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하셔서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 3분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3분이 다음 3분에게, 다음 3분에게 그렇게 퍼져나가면서 우리가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을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게 하는 그런 책추남 나비스쿨의 비전에 여러분을 초대드립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행운의 나비 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 TV. 오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놓아버림의 책에서 행복에 관한 내용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과 부의 목적은 결국 행복이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건강과 부가 행복을 낳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복은 곧바로 느낄 수 있는 감정이고 그런 점에서 행복은 건강이나 부와 무관하다. 행복의 전형적인 풍경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행복은 지극히 상처받기 쉽다. 우연히 던진 말 한마디나 비판적 논평, 찌푸린 눈살, 앞에 끼어드는 차 때문에 평범한 사람의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직장을 잃을 위기, 관계에 대한 불신, 불길한 예감이 드는 의사의 말, 무례한 택시기사로 인해
우리 중 많은 사람이 하루를 망친다. 우리의 행복은 왜 그리도 허약해서 흔하디 흔한 일로 온 하루를 망칠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끊임없는 판단과 비판을 포함하는 부정적인 감정, 생각, 마음가짐 때문에 우리는 자주 자신이 타인과 분리되어 있다고 느낀다. 이 내적 고독감과 분리감 때문에 인간관계가 애착의 형태를 띠며 이런 애착을 위협하는 것에는 공포와 분노, 질투가 있다. 이런 내면의 부정성으로부터 사람은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는다와 같은 신념이 생긴다. 사실 이보다 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도 없다. 임사체험을 다룬 책들이 밝히고 있듯 사람이 혼자라고 느낄 때는 살아있는 동안이고 죽음의 순간에는 전적으로 일체성과 연결성을 느낀다. 여기에 이제 인용된 책이 그 빛에 감싸여 라는 책을 함께 주석으로 달아놨네요. 그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였던 책이고 책추남에서도 절판돼서 소개해드렸던 책입니다. 애착이 많고 타인에게 의존하고 내면이 왜소한 탓에 자신이 약하고 한계가 있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죄스러워 견딜 수 없는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세상에 투사하면 세상은 무시무시한 곳처럼 보인다. 이 같은 공포를 마음에 품기 때문에 무서운 사건과 일이 말 그대로 자기 삶의 경험으로 나타난다. 공포로 인해 만성 분노가 생기고 비난에 민감해지고 내면에서 감정적 난장판이 벌어지기 쉽다. 절망이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언짢은 감정에 민감해지면서 아픔과 괴로움이 생긴다. 사람들이 모두 분리되어 있다고 여기는 에고와 마음은 자기가 보기에 더 행복하고 더 성공하고 인간관계가 더 좋고 외모가 더 낫고 인맥이 더 넓은 사람이면 누구든 부러워한다. 내면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자기 연민과 부러움, 울분이 추가로 따라온다. 자기 비난을 세상에 끊임없이 투사하고 이게 프로젝터가 이 화면을 이렇게 투사하는 것처럼 내면에 있는 비난을 세상으로 향해 이렇게 투사를 통해서 이제 던지는 거죠. 투사한 자기 비난이 타인에게서 받는 비난의 형태로 돌아오면 이로 인해 죄책감과 왜소해지는 느낌은 더욱 커진다. 우리 중 일부에게 이런 감정에서 탈출할 길이 허세, 옹졸함, 심한 편견, 오만, 분노를 일으키는 것뿐이며 이는 다시 잔인성, 고압적인 태도, 잔혹성, 남의 기분에 대한 둔감함의 형태로 나타난다. 둔감함은 종종 자기 변명과 함께 나타난다. 저는 숨김없이 속내를 털어놓는 사람입니다. 저는 솔직한 타입이라 다른 사람은 제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압니다. 이런 말로 둔감함을 은폐하는데 그냥 무분별하다고 하는 것이 더 나은 표현일 것이다. 낮은 자존감에서 생기는 것으로는 자신과 타인이 가하는 비판, 끊임없는 경쟁과 비교, 분석, 경멸, 감정을 차단하고 이성만 과도하게 작동시키는 주지화, 의심, 복수하는 공상 등이 있다. 이 모든 기제가 실패하면 무의욕과 체념, 피해의식이 재발한다. 이런 상태에서는 갈수록 사람들과 멀어진다. 자신에 대해 감춰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는 일이 생기고 아직 유효해 보이는 삶의 측면을 과대평가함으로써 불균형이 생긴다. 이런 내적 혼돈 상태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불가피하게 항상 무의식 상태로 남아있고자 한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음이 고안하는 방법을 지켜보면 흥미롭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켜서 마음이 자아와 자아의 수다에서 즉시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놀거리를 투입해도 마음이 그날의 프로젝트, 일, 성취나 재미를 위한 다양한 계획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계속 생기기 쉽다. 마음은 몸에도 사로잡히기 시작한다. 이 닦고 씻고 향수를 뿌리고 파우더를 바르고 탈취제를 뿌리고 그날 입을 옷을 세심하게 고른다. 옷을 고르자니 그날의 일정이 떠오른다. 하루치 일로 구겨넣은 업무들 때문에 바쁠 것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약속, 전화 통화, 심부름, 사교상 약속, 집안일, 이메일 처리 등이 기다리고 있다. 출근하거나 일을 보러 가는 도중에 동료와 잡담하고 차에서 라디오를 듣고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지하철에서 조간신문을 본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곧바로 그날 있을 외부 사건에 사로잡힌다. 비즈니스, 거래, 할인 상품, 준비, 걱정, 조정, 끝없는 권력 추구, 한 건 올리기 위한 탐색, 항상 존재하는 생존의 공포에 사로잡힌다. 이 모든 일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어떻게든 의미와 안도감을 얻고 어떤 방법으로든 자존감을 높이고 지키려는 욕망이다. 이것을 세도나 메서드에서는 wanting survival, 생존에 대한 욕망, wanting control,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컨트롤하고자 하는 욕망, wanting approval and love, 사랑과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망 등으로 정리를 합니다. 문득 어떤 일이 외부 일에 끼어드는 바람에 억지로 멈추고 나서야 자신이 광분하며 분투 중에 있었음을 비로소 깨닫는다. 그러고는 내면의 공허와 마주친다. 이 공허를 피하려면 소설이나 잡지, 텔레비전, 인터넷에 쉴 새 없이 탐닉해야 한다. 아니면 끊임없이 파티에 나가고 약물을 통해 환각의 세계로 탈출하고 인사불성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고 여타 놀거리를 추구한다. 우리는 내면의 공허감을 직면하는 일만 피할 수 있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뭐가 되었든 활동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다만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의식의 상태와 자각의 상태는 어떠하며 활동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활동을 추구하고 경험하는 방식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한다. 내면이 자유로운 상태에서는 똑같은 사건과 경험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진다. 이게 에고 게임 모드에 있을 때랑 셀프 게임 모드에 있을 때랑 완전히 다른 경험이 되는 거죠. 같은 활동이 내면의 행복감과 자아 존중감, 충족감에서 나을 수도 있다. 같은 목표를 성취하더라도 타인과 경쟁하기보다는 내면에서 이룬 바를 외부에 실현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다. 인간관계도 질투하고 경쟁하고 한 건 해내서 인정받으려고 길을 쓰기보다는 나누고 사랑한다. 부정적 충동이 없을 때 우리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누린다. 이 부분은 혼다켄의 부자가 보낸 편지에서 행동, 부자 할아버지가 보낸 네 번째 편지죠. 행동의 부분에 잘 이 부정적 행동과 긍정적 행동을 잘 정리를 해놓습니다. 함께 제가 이 동영상 마지막 최종 화면에 함께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 충동이 없을 때 우리는 만족스러운 관계를 누린다. 사람들에게 애착을 갖기보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질투와 협박을 받는 대신 자유를 누린다. 우리는 내면에서 성취를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타인에게 조종당하는 피해자가 아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 마음가짐을 포기할 때 세상에 넘겼던 힘을 되찾는다. 세상에서 얻는 재미와 즐거움은 많은 부분이 내가 세상에 투사한 매력에서 나온다. 이 점에서 자기 성찰을 요하는 의문이 생긴다. 나는 정말 더 많은 돈을 원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돈에 갖다 붙인 매력을 원하는 걸까? 나는 특정 직함이나 박사님, 선생님, 목사님 같은 호칭에서 무엇을 원하는 걸까? 직함에 맞는 책임과 활동일까? 직함에 따라오는 매력과 존경일까?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그 남자나 그 여자에게 투사한 매력과 사랑에 빠진 걸까? 많이 놓아버릴수록 세상에서 매력을 많이 벗겨낸다. 세상에서 매력을 많이 벗겨낼수록 세상에 덜 휘둘린다. 매력에 영향받지 않아 더 이상 매력으로 조종당하지 않는다. 대중매체와 정치적, 사회적 분야의 프로페셔널 프로그래머들에게 더 이상 해를 입지 않는다. 남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내면의 욕구에 더 이상 영향받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 할까, 마케터들 혹은 이제 상업적으로는 그렇고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마케터들 또 있죠. 사회적 분야도 마찬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어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그대로의 존재를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이용할 필요가 없고 설득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죄책감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자존감이 커진다. 인간관계가 진실성에 바탕하면서 감정적 협박에는 더 이상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역으로 더 이상 감정적 압박을 동원해 다른 사람을 협박하려 들지도 않는다. 정직성에 바탕하므로 인간관계가 한결 높은 차원에서 존재하고 기능하며 소외될까봐 두렵거나 혼자라는 느끼는 일이 없다. 항복한 사람은 더 이상 개인적 성취에 타인이 필요하지 않다. 사랑과 즐거움을 위한 선택에 의해 타인과 함께할 뿐이다. 타인과 그들의 인간성에 대한 연민이 자신의 삶과 모든 관계를 바꾼다. 내면 자유의 상태, 끊임없이 항복할 때 삶은 어떻게 될까? 어떤 일이 가능할까? 항복한 상태에서는 만족의 근원이 바깥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바깥 세상과 무관해진다. 행복의 근원을 내면에서 발견했기 때문이다. 항복한 사람은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돕고 격려하고 참을성 있고 관대하다. 타인의 가치와 소중함을 쉽게 인정하고 타인을 배려한다.
권력 투쟁을 하거나 내가 옳다고 주장하거나 내 주장을 증명하는 일은 포기한다. 비판하지 않는 마음가짐을 저절로 갖게 되며 타인이 성장하고 배우고 경험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여유롭고 보살피는 자세로 타인을 받아들인다. 느긋하고도 활기차며 에너지가 넘친다.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저절로 쉽게 진행된다.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뭔가를 포기한다는 동기에서 행동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신이 타인과 세상의 사랑으로 봉사한다고 여긴다.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도전 과제가 아닌 기회로 본다. 성품은 온화하고 개방적이며 부단히 놓아버리고 항복하는 자발성이 있다. 끊임없이 계시를 받는 과정이 내면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이 펼쳐지면서 자신이 내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이에 따라 감사와 기쁨, 목표에 대한 확신을 느낀다. 과거나 미래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재에 산다. 방어하지 않고 사람을 믿는다. 세상에 투사했던 힘을 되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능력 있음과 피해 입을 수 없음을 느끼고 내적 평정에 이른다. 처음에는 나는 몸이다라고 동일시한다. 그러나 항복 기제가 계속되면서 나는 몸을 느끼는 마음이지 몸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매우 뚜렷해진다. 감정과 신념을 더욱 항복하면서 마침내는 나는 마음도 아니다. 나는 마음과 감정, 몸을 목격하고 경험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자각한다. 내면을 세심하게 지켜봄으로써 바깥 세상 또는 몸이나 감정, 마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변함없고 동일하게 그대로인 어떤 것이 있음을 깨닫는다. 이 자각과 더불어 완전한 자유의 상태가 온다. 내면의 큰 나를 발견한 것이다. 책추남에서는 그거를 나비, 백조 이렇게 비유를 하죠. 또한 모든 움직임, 활동, 소리, 느낌, 생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말 없는 자각 상태는 시간을 벗어난 평화의 차원임이 밝혀진다. 이 자각과 동일시가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세상이나 몸, 마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이러한 자각과 함께 내면에서는 소리도 없고 움직임도 없으며 깊은 내적 평화만이 느껴진다. 소위 얘기하는 내가 셀프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미운 오리 새끼가 물에 비친 자기가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의미하죠. 이것이 우리가 항상 추구하면서도 몰랐던 것임을 깨닫는다. 미로 속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에 미처 알지 못했다. 우리는 정신없이 바쁜 삶의 외곽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잘못을 했다. 몸이 하는 경험, 의무, 직업, 직함, 업무, 문제거리, 감정과 동일시하는 잘못을 했다. 나와 에고를, 나와 미운 오리 새끼를 동일시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제 자신이 시간을 벗어난 공간이며 그 속에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스크린상에서 깜빡거리며 드라마를 펼치는 이미지가 아니라 스크린 그 자체이다. 삶에서 펼쳐지는 영화를 비판 없이 목격하는 자이며 시작도 끝도 없이 잠재력은 무한하다. 이렇게 자신의 참된 본성을 깨달을수록 의식의 정체성과 신성, 그 자체에 대한 궁극의 깨달음이 일어날 장이 마련된다. 틈입의 시공간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또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그 행복에 관한, 그리고 우리 내면에 결국은 책추남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의 메시지로 전해드리고 있는 나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나는 백조이다. 나는 애벌레가 아니라 난 나비이다. 나는 에고가 아니라 셀프이다. 이것이 결국 행복의 가장 근원적인 핵심 지혜라고 설명해주고 계시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TV.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조커 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풍요로워지는 책추남TV. 오늘은 의식혁명의 저자로 아주 유명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부분을 놓아버림, 책추남인 저는 한 10독 이상은 했던 책으로 기억하고 있는 책이고요. 이 책 정말 좋습니다. 단 이 책은 이 책만 읽어서는 그 기술적 측면이 좀 약해서 이 책은 세도나 메서드랑 같이 연결하셔서 보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세도나 메서드, 이것도 절판되긴 했는데 세도나 메서드하고 자기사랑이라는 그 제자가 쓴 책하고 연결해서 보시면 좋은 책이고요. 그 내용들은 제가 책추남에 소개한 내용들은 함께 연관해서 최종 화면에 같이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이 부에 관해서 나눈 내용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는 중요한 주제다. 우리의 삶이 부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뿐 아니라
부라는 주제를 통해 돈에 대한 우리의 감정과 생각, 마음가짐을 너무나 쉽고 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적 신념 체계와 부정적 생각, 부정적 감정을 품고 있는 마음에게 돈은 문제다. 돈은 끝없는 걱정과 불안, 체념과 절망의 근원이거나 허영과 자부심, 오만, 옹졸함, 질투, 부러움의 근원이다. 최악의 경우에는 이 모든 부정성이 낳은 결말로 재정적 한계와 부족, 박탈감을 느낀다. 불안한 삶의 측면에서 사람들은 공포와 한계에서 나온 난 못한다는 느낌에 대해 말을 삼가려고 돈이라는 문제 자체를 회피하고 어쩔 수 없이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로 물러나 앉는다. 무의식은 자기 딴에 우리가 받을 만하다 싶은 것을 우리에게 안긴다. 죄책감이 쌓여 내가 나를 보는 관점이 좁고 한정되어 있으며 인색하다면 무의식은 그에 맞는 경제적 상황을 안겨준다. 돈이 의미하는 많은 것을 바라볼 때 돈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떠한지 드러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안전이나 권력, 매력, 성적 매력, 경쟁에서의 성공, 자아존중감, 타인과 세상에 대해 자신이 갖는 가치 등을 어느 정도로 돈으로 환산하는지 알 수 있다. 종이와 연필을 가지고 자리에 앉아 돈이라고 제목을 쓰고 그 밑에다 삶의 모든 다양한 갈래에서 돈이 분명히 의미하는 바를 자세히 적어보면 매우 도움이 된다. 그런 다음 각 부분과 관련되는 감정을 적고 각각의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가짐을 항복하는 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놀랍게도 돈이 그 자체로는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님을 알게 된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그 돈으로 얻고 싶어하는 감정적 만족이다. 굉장히 중요한 활동인데요. 여러분 가능하시면 한번 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고 이게 너무 간단하게 소개가 돼 있어가지고 이걸 실질적으로 해보려면은 이게 머니 북살롱이나 아니면 머니 코칭에서 이걸 좀 다뤄야 될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돈이라고 이제 쓰고요. 돈이라고 가운데다가 쓰고 마인드맵으로 쭉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감정들을 한번 적어보는 거죠. 이게 오늘 진행될 버핏 영재스쿨 무료 특강에서 한번 제가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 내용이기도 하고 여러분도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돈 자체가 이슈가 아니라 돈으로 내가 진짜 채우고 싶은 욕구가 뭐고 그 욕구가 제대로 만족이 안 됐을 때 어떤 감정들이 나오는지를 파악해야 우리가 무의식에서 돈에 의해서 휘둘리는 부분을 많이 저희가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에 대한 욕망의 이면에서 자신의 목표 중 하나가 존경받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임을 발견했다고 치자. 이 발견으로 방금 알게 된 것은 내가 관심 있는 것이 돈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보다는 자아존중감과 내면적 가치를 느끼는 것에 관심이 있다. 돈은 무언가 다른 것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였을 뿐이며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돈이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 자아존중감과 자긍심이라는 점을 깨닫는다. 또한 돈이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한 목표는 곧바로 성취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점이 분명해진다. 내면의 자존감이 높을수록 타인의 승인은 덜 필요하다. 이러한 자각이 들면 삶의 각 측면에서 돈이 다른 의미를 띈다. 돈은 이제 목표가 아닌 한층 높은 목표를 위한 부차적인 것이 된다. 감정 측면에서 돈이 자신에게 의미하는 바를 의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돈의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돈에 대한 무의식적 신념과 돈과 관련된 프로그램 일체에 휘둘리고 있다. 수백억 부자가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모으려는 것과 같다. 결코 만족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는 돈이 자신에게 정말로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기 위해 멈춰서 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강박적으로 돈의 뒷공문이나 기타 부의 상징을 쫓아다닌다면 이는 내면의 자아 존중감이 너무 작아 그것을 채우기 위한 막대한 금액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내적으로 자신 없는 면이 너무 광범위해서 아무리 큰 돈을 들여도 극복할 수가 없다. 내면이 작게 느껴질수록 그런 내적 왜소함을 보상하기 위해 더욱 막대한 권력과 돈, 매력을 축적해야 한다고 표현할 수 있다. 항복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내적 왜소함과 자신 없음, 낮은 자존감에서 자유롭다. 그때 돈은 우리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도구가 될 뿐이다. 항상 충분하고 넉넉할 것임을 알기에 내면에 안도감이 있다. 어떤 것이 필요할 때면 언제나 필요한 것을 얻을 것이다. 마무리되고 이루어지고 채워진다는 느낌이 내면에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 돈은 불안의 근원이 아닌 기쁨의 근원이 된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책추남에서 내 존재가 나를 부양한다라는 의미로 돈에 관한 최고 레벨의 지혜들 이렇게 해서 제가 또 함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하는 내용 자체가 정말 내 존재가 나를 부양한다. 나의 존재, 그것이 모든 공급의 근원이지 우리가 가진 직업이나 우리가 가진 사업 따위가 우리의 존재를 부양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공급의 출처가 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도 제가 최종 화면에 같이 링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준에서는 돈에 아예 무관심할 수도 있다. 어떤 프로젝트를 끝내기 위해 돈이 필요할 때면 어디선가 마법처럼 돈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돈에 무심해지는 것은 자신의 힘을 얻는 근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돈에 주었던 힘을 되찾아 그 힘이 자신의 것임을 알면 더 이상 돈에 대해 걱정하거나 돈을 잔뜩 쌓아둘 필요가 없다. 황금 제조법이 있으면 황금 자루를 어깨에 맨 채 그에 따라오는 모든 걱정과 불안을 함께 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떠오르는 그 동화가 그 황금 거위, 그렇죠? 그땐 욕심을 부린 농부가 거위를 잡다가 이제 황금 알을 다 잃는다는 동화긴 한데, 실제로 황금 거위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한마디로 그거는 상징인 거죠. 방금 얘기 드렸던 내 존재가 내 공급의 근원이며 내 존재 자체가 나를 부양한다라는 그 의식이 정말 있다는 것. 근데 그걸 믿는 데까지 참 많은 어떤 수행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사람들은 돈을 지나치게 축적하는 데 따르는 문제와 함께 돈을 잃을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공포에 빠져 있다. 5천만 달러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한 600억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이 사업상 실수로 한 100억 정도를 잃고 신경쇠약 상태에 빠지는 것은 비극적인 희극이다. 남자는 실제로 공황 상태였다. 감정면에서 남자는 500억만 가지고는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아 겁에 질렸다. 내적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물질적 차원에서 축적하는 일에 맹렬한 충동을 느낀다. 이 내적 빈곤과 더불어 이기적인 마음이 생기고 이와 연관된 허영과 그릇된 자부심이 생긴다. 머니 에고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반면 놓아버림 기법을 사용하는 사람이 갑자기 넉넉해지는 경우는 흔하다. 이거는 한마디로 셀프 게임 모드로 게임 체인징을 했을 때죠. 벌이가 없어 허우적거리던 배우가 할리우드에서 주연을 맡는다. 가난의 위기에 처해 있던 극작가가 대성공을 거둔 브로드웨이 뮤지컬 제작자가 된다. 어떤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돈에 아주 무심해져서 많은 돈을 처분하고 매우 단순하게 사는 삶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들은 더 이상 돈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돈에 통달했다. 돈을 수단 삼아 추구하던 내면의 만족이 이제는 곧장 채워지니 내면의 행복이 외부의 부와 무관하다. 자, 이 부분도 돈만 있으면 뭐가 될 거야, 돈만 있으면 뭐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결핍의 느낌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다면 나는 어떤 느낌일까? 그 느낌을 상상해서 지금 현재에 느낀다면 여러분 엄청난 지름길을 가는 게 되는 거죠. 그 돈이 또 거기에 간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액수에 다다라도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돈을 통해 정말 채우고 싶었던 근원 욕구를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욕구가 만족됐을 때 내가 원하는 궁극적 감정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감정을 지금 이 순간 느낀다면, 상상이라는 인간의 위대한 능력을 통해 지금 느낀다면 그 감정을 지금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장 빠른 행복의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적 자유의 상태에서 사람은 외부 세계와 무관해지므로 더 이상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통달한 것은 초월하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참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아주 탁월한 돈에 관한, 부에 관한 통찰입니다. 자,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남 TV. 오늘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님의 돈과 부에 관한 아주 멋진 지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멋진 풍요의 조커카드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